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동안 이제 세금 상담을 해보면 거의 많은 신규 이민자분들이 이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근데 해외 자산 신고는 워낙 뭐 알려있는 정보도 많고 제가 또 작성한 또 동영상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 뭐 아파트, 주택, 뭐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이죠. 부동산이니까. 이런 것들 중에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개인용 주택, 예를 들어서 뭐 거주용이라든지 뭐 가족, 뭐 직계 가족들이 아직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개인용 주택이고, 만약에 전세를 놨다 그러면 이거는 투자용이기 때문에 개인용이 될 수는 없죠. 전세라는 것은 이제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그거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 개인용 주택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용, 뭐 비즈니스로 사용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토지나 그런 건물에 뭐 비즈니스를 위한 창고로 쓰고 있다.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부동산은 이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외한 모든 해외 부동산은 이제 해외 자산 신고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 해외 그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의 그 취득원가 잡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뭐 처분을 하든 뭐 처분을 안 하든 그 그 소위 그 코스트, 히스토리컬 코스트, 취득 원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입국할 시점에 그 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4억 원이다. 근데 이 4억 원짜리를 옛날에 2억 원에 샀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이민 시점에서 이 그 부동산이 시가가 4억이잖아요. 그러면 4억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6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신고해야 될 양도 차익, 즉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죠.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 것이 양도 차익인데, 그것이 바로 입국 시점의 시가가 취득원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양도 차익을 6억에서 최초에 취득한 2억 원을 뺀 4억 원이 양도 차익, 캐피탈 게인이겠지만, 캐나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캐나다에 입국한 시점의 시가가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에 6억에서 4억을 뺀 2억 원만 캐피탈 게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 이전의 가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I don't care, 관심이 없고, 캐나다 입국한 이후부터 가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반드시 캐나다 입국 시점에 시장 가격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뭐 아파트 같으면은 그 한국에 뭐 여러 가지 그 시가 정보지 같은 게 있잖아요. 정보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서도 있고 뭐 그런 정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이제 캐나다 정보, 캐나다래, 그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감정평가도 인정해줘요, 시가로.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놓은 어떤 전문가의 자료가 있으면 그게 시가가 될 수가 있고, 뭐 주식 같으면은 이제 그 시가, 종가가 있잖아요. 그날, 뭐 입국한 날, 그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다 자료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입국 시점의 시장 가치, 영어로는 이제 페어 마켓 밸류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최대한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뭐 물론 100%다 소명할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텍스 리뷰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명은 이제 어떤 시점이 굉장히 흐른 다음에 그 리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미리 이제 이민 초기에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자료를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본인께서 나중에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러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제가 하는 강의를 잘 듣고 그런 분들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강 강대병 님께서 질문을 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질문은 뭐 올리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진행 중에는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쭉 질문이 쌓여가면은 요 강의가 다 정기적으로 끝나면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유가 있으면 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부동산 원가가 정해지면 그거는 계속 동일하고요.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규모의 뭐 리노베이션이라든지 큰 자금이 투자됐다면은 이제 원가가 변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원가는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잘 유의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전세를 놓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전세금만 내 거 아니냐 이제. 근데 이 회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파트를 살 때 뭐 대출도 낄 수 있고, 또는 이제 들어온 사람 전세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뺀 넷 포지션, 그러니까 순 금액만이 이제 내 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건물이 있고 10억 원짜리인데 내가 뭐 5억 원을 전세를 주고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 7억 원을 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뭐 한 3억 원 아니냐.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전세 5억 빼고 대출 2억 원 빼니까 난 3억 원만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 10억 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전세금이나 대출금은 다 일종의 부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것이 아니고 순액으로 신고하시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 10억 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이 전세금 대출금은 차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